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원두 납품이 진짜 돈이 되냐? 카페가 살 길은 아무래도 납품이라든지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어쨌든 원두를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되지 않냐. 제가 얼마 전에 작은 카페가 돈을 버는 방법, 카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던 게 있는데 거기에 또 비슷한 맥락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댓글의 내용이 어쩔 수 없이 말할 수 없으신 것 같지만 개인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로스팅을 하셔야 됩니다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 관련 유튜버님들 거의 대부분 가볍게라도 로스팅을 해보시라고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원두 납품과 판매를 하고 계셔서 그런 건지 저는 카페를 하다가 카페는 잠시 접어두고 원두 납품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메인 원두를 받아서 썼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최소 주문 5kg. 그렇게 5kg를 주문을 하고 받아도 제가 워낙에 작은 카페였다 보니까 소진 속도가 되게 느렸거든요. 그래서 5kg 중에 로스팅 날짜로부터 좀 멀어지면은 2, 3kg씩 그냥 버리기도 했었어요. 나는 손님들한테 맛있는 커피를 내드리고 싶은데 소진 속도가 딸려가지고 원두 날짜 한참 지난 거를 내려드리는 게 싫었으니까 그렇게 메인 원두는 받아서 쓰다가 제가 로스팅을 배웠던 곳에 작업장으로 가서 그 스트롱홀드 로스터기로 열심히 싱글 오리진 원두들은 볶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 500g을 볶아오면은 일주일에 작은 카페에서 핸드드립 그래봤자 몇 잔 나가겠어요. 한 두세 잔 정도 나가니까 나머지 300~400g은 날짜가 지나고 향미 다 날아가서 그것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원두 로스팅 날짜가 되게 오래됐어요. 추출을 할 때 핸드드립 하려고 물을 부으면은 그게 신선해서 빵실하게 부푸는 게 아니고 부푸는 게 없어. 그 상태로 손님한테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러다가 제가 로스팅을 하는 친구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저희가 쓰는 메인 원두들까지도 로스팅을 저희가 하니까 그 모습을 손님들이 보시고 원두 구매가 차근차근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여지면서 이번에 카페 오픈하는데 당신들이 볶은 원두를 쓰고 싶다 이런 문의들까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카페 사장님들의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원두 납품이라는 거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유튜브에서도 제가 커피 설명, 쉽게 설명을 풀어서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와주셨었어요. 납품이 늘면서 생긴 변화? 초반에는 납품이라 하기에 참 모호할 정도로 되게 적었어요. 한 곳, 두 곳, 세 곳 이러다가 5곳에서 10곳 정도의 카페 거래처를 가지고 한참 동안 로스팅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진짜 큰 힘인 거예요. 카페 운영과의 차이라면은 상권의 한계선을 넘을 수 있거든요. 카페 운영이라는 거는 그 동네, 그 상권 안에서 보통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권의 한계선을 넘어서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그 가게한테 엄청난 이점이거든요. 상권의 한계선을 좀 넘기 위해서 다른 카페들이 하는 거는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답례품 같은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는 시간에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장사가 너무 안 됐을 때 뭐라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튜브를 같이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게 발판이 되면서 오히려 납품의 요소가 많이 성장을 했죠. 나중에 가서는 로스터기 사이즈를 업그레이드하고 올리면서 캐파라는 게 늘어나고, 카페 사장님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신청을 많이 주셨었어요. 실제로 로스터기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면 거래도 그만큼 많이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큰 대형 업체들은 문의가 들어올 때도 생산량이 감당이 되냐 이런 거를 주되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스터기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에 맞는 카페의 규모도 같이 들어오더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원두 납품업을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주 이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제가 카페도 운영하면서 유튜브에서 커피 설명하고 이러면서 다른 카페에 가서 커피를 세팅해주는 일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원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이 장소에서는 어떻게 맞추셔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맛을 이렇게 바꾸려면은 이런 걸 조정을 하셔야 돼요 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카페 사장님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셨던 거는 진짜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 저희 카페 상황에 맞게끔 되게 잘 세팅을 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느꼈던 게, 내가 카페 운영하던 것도 되게 좋았지만 나는 원두를 만들고
그거를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카페에 커피가 되게 잘 세팅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에 좀 더 좋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카페 운영적인 거보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창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당연히 누구나 다 초보 사장님일 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남들보다 무엇을 더 잘하는지, 다른 업체랑 우리 업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업체가 무엇을 더 잘하는지, 이런 것들은 해나가면서 쌓아나가고 찾아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자신이야 뭐 내가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을 찾아 헤매긴 하겠지만, 그렇게 제가 조금 더 잘하는 거를 새롭게 찾게 됐었고, 잘하는 걸 하니까 재밌고, 재밌다 보니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니 돈이 되고, 돈이 되니 오래 갈 수 있고 계속 달려나갈 힘이 생긴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공헌감, 내 능력이 다른 사람들한테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능력 발휘가 되는구나, 이런 저의 모습을 찾게 됐다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또 카페를 접은 이유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보셨어요. 원두 납품이 주되게 쭉 잘 되니까 저 사람 카페는 접었구나. 카페를 접은 이유는 첫 번째는 제 능력의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밖으로 나가야 되는 역할이 되어버렸어요. 매장을 비우는 일이 계속해서 생겼어요. 그러면 매장을 봐줄 직원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직원들을 관리할 시스템을 만드는 거나 통솔할 내 능력이 부족한 거야. 좀 번외로 제가 저희의 경험을 늘리고자 어디 5성급 호텔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보고, 디저트 페어링 이런 거 5만원 6만원짜리 엄청 비싼 것도 경험 삼아서 그래 먹어보자 이러고 가서 보기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어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가봤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해산물 그 찜을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대게나 이런 거를 손질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칼로 열심히 이렇게 자르고 힘겹게 파고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에 매니저 직원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고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시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러면서 대게를 손질하는 방법,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과연 이 사람만의 그냥 성격일까? 아니면 그 고급 호텔 그곳의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행동일까? 또 이거는 다른 레스토랑 얘기인데, 밥을 먹다가 그 레스토랑에서 어떤 직원의 실수로 그릇을 바닥에다 다 쏟아버린 거예요. 물론 저희 테이블 가까운 데가 아니고 좀 저 멀리. 근데 그 그릇을 쏟자마자 거기에 이제 장 같은 매니저분이 테이블을 돌면서 진짜 그 즉시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더 놀랬던 건 뭐냐면, 거기를 다 치우고 나서 급이 있었던 매니저가 실수한 직원 옆으로 가서 막 엉덩이를 살랑살랑 하면서 이렇게 좀 달래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그 매니저분의 개인적인 고유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레스토랑에서 충분히 그 시스템이 교육이 된 걸까?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저는 제가 그 카페를 했을 때 어떠한 상황별에 맞는 시스템적인 거, 아니면 그 직원들을 충분히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지금도 엄청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은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카페를 접은 두 번째 이유는 상권의 변화도 있었어요. 요즘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갈래도 가는 김에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를 찾아가야 돼. 근데 여기만을 목적으로 삼아서 내가 시간을 내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가는 김에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렇게 일을 보자, 이렇게 체인처럼 형성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그 골목길의 상권이 주변에 그렇게 체인처럼 묶여서 갈 곳이 아예 없었어요. 너무나도 동떨어진 상권이고,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나도 많아지면서 외국어 간판으로 상권은 다 도배가 됐고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를 접었던 이유 세 번째는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더 잘하는 걸 하자. 저는 예전부터 제가 하는 대사가 있는데, 처음에 커피를 배울 때는 커피 한 잔이 완벽하게 나오는데 집중을 했었어요. 나는 바리스타니까, 나는 손님들한테 맛있는 커피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점차적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깨우쳤던 거는, 커피 한 잔을 맛있게 만드는 것보다 커피 100잔을 파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100잔을 맛없게 빨리 처리한다 막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스페셜티 황홀한 거 너무 좋아해요. 가끔 맛있는 커피나 정말 뜻깊은 스페셜티 이런 거 마시면은 아주 빵빵 터지면서 저도 너무 신나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를 즐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여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즐기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런 거에 더 행복감을 느끼는구나 라고 저의 모습을 찾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내가 커피를 내리는 것보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카페에 커피가 맛있게 세팅되고 그걸 또 즐기는 손님들이 아, 커피 맛있다 이렇게 폭넓어지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더 행복하더라. 그러면 어쨌든 원두 납품을 해야 하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요즘 소형 로스터리들이 그렇게 줄줄이 폐업하고 중고시장에서 소형 로스터기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원두 납품을 한다는 거는 카페와는 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영업도 해야 되고 카페 거래처들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CS도 들어오고요. 그 수많은 CS 속에서 원두에 대한 컴플레인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내 매장 내 커피 내리기에 바빠? 이 사람들 신경 써줄 수가 없어?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설비와 장비 투자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싱글 오리진 원두 따로 로스팅 한 다음에 가져와서 핸드드립하고 팔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버리는 양은 어마무시했고 저희의 시간은 시간대로 날렸었다. 그런 것처럼 공간, 설비, 장비들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로스팅 연기까지 나니까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상태 체크까지 다 해야 돼요. 로스팅을 작게라도 시작해볼까 하고서 1kg짜리 국산 로스터기를 살래도 이거는 장비값만 일단 1000만 원 넘게 깨져요. 거기에 공간, 그리고 그거에 들어가는 생두값, 내가 로스팅을 돌리는 시간, 그 로스터기를 청소하는 시간, 이거를 납품했을 때 그 카페로 가서 내가 맞춰주고 CS를 받고 여러 가지 변수를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거. 그래서 무슨 자동 로스팅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나라는 사계절 환경이라는 게 계속해서 엄청나게 바뀌고 생두 또한 상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로스팅이 100% 똑같이 계속 나온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꼭 납품이 아니더라도 댓글 남겨주신 분의 다른 의견으로 왜 자체적으로 로스팅을 하라고 하지를 않냐, 이것도 자체적인 로스팅을 하다가 접으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신경 써야 될 게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카페 운영이랑 로스팅이라는 거는 조금은 다른 영역으로 파고들게 되거든요. 카페 운영이라는 거는 커피 추출 말고도 다양한 마케팅, 신메뉴, 또 다른 판매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로스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내가 생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두를 골라오느냐에 따라서도 로스터기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로스터기 안에서 들어가는 변수들은 어떻게 조정을 했느냐, 그리고 로스팅을 하더라도 내가 투입 온도나 화력이라든지 배출하는 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밖에 날씨에 따라서 이 환경에 따라서 이게 수도 없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추출도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로스팅은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잡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서 한번 넓게 보자고요. 카페 운영적인 측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고서 로스팅을 추가하는 순간 여기에 브레인스토밍처럼 마인드맵을 그어보면 생두, 그때그때 어떻게 좋은 생두를 골라올까, 이거 하나 알아오기도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로스팅을 해야 되는 사람, 계속 사장님이 묶여 있을 건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로스터의 실력은 또 괜찮을까? 계속 일정하게 잘 뽑아낼 수 있을까? 로스팅을 망쳐서 로스가 난다거나 아니면 맛이 심하게 틀어져 가지고 내 카페에 커피 맛이 들쑥날쑥하게 되는 거는 또 아닌가? 설비의 관리, 로스터기 관리 안 하면은 불날 수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거. 이런 엄청난 파트 하나가 새롭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카페 시작했을 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 혹은 전문적인 사람들 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근데 저는 주변에서 이런 상담처럼 들어오면은 항상 얘기를 해요. 물론 첫 번째로는 좀 말리고 싶다. 이 영역 하나가 엄청나게 파생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나 시도하면은 모를까, 내 카페에 여유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들어가면은 말리고 싶다. 근데 그런데도 너무 해보고 싶어? 그러면 뭐 경험이죠. 자기 돈 들여서 해보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조금 추천을 했던 곳도 있기는 있어요. 어떤 곳이었냐면
일단 건물주분들, 내 공간이 여유롭게 확보가 되어 있고 쫓겨날 일이 없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카페가 아니고 든든한 내 옆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집요한 기술적인 측면의 성향이 강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추천 요건을 다 갖춘 어떠한 대형 카페나 이런 데를 또 보다 보면은 왜 또 그 무수히 많은 큰 카페들,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인력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곳들이 왜 로스팅을 안 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복잡한 이유들이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 방식이 저한테 맞았어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고 아니면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이 방식들이 카페보다는 잘 맞았습니다. 저는 추출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카페 사장님들과 얘기하고 티키타카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영업적인 측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두 납품을 꼭 해야 되는 건가? 무조건 이게 돈이 되니까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보다 나한테 맞는 건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납품을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직접 해보신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